1장 배신의 시작. 저는 박영숙이라고 해요. 올해 63이에요. 제 인생이 이렇게 뒤집힐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새벽 3시면 눈이 떠지는 게 버릇이 됐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동대문 시장 의류 도매상을 하면서요. 새벽 공기가 차가울 때 트럭에서 옷박스를 내리고 손님들한테 머리 숙여 인사하고 저녁 늦게까지 장부 정리하던 그 시간들이 제 전부였어요. 남편은 민수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죠. 그때부터 전 혼자였어요. 울 틈도 없었어요. 아들 하나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명절에도 가게 문 열고 한여름 더위에도 에어컨 아껴 쓰면서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민수를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어요. 며느리 서연이가 처음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깔끔한 옷차림에 밝게 웃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죠. 결혼 준비하면서 서연이가 인천 송도 아파트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신축이라 깨끗하다면서요. 가격을 알아보니 10억이 넘더군요. 손이 떨렸지만 샀어요. 우리 아들 장가갈 때 기죽으면 안 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서연이가 네일샵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창업 자금이 5천만 원 정도 든다면서요. 민수 월급으로는 어림없는 돈이었죠. 저는 또 통장을 열었어요. 제 상가 건물 1층을 내줬어요. 월세도 안 받았어요. 관리비까지 제가 냈고요. 며느리 기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서연이 친정 분위기가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요. 첫 상견례 때 서연이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 되시는 분이 명품 가방을 들고 나오셨어요. 손에는 반지가 반짝반짝했고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돈께서는 무슨 일 하세요? 동대문에서 옷 장사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 시장 장사가 힘드시죠? 말투가 참 묘했어요. 겉으로는 친절한데 속으로는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제 옆에 앉은 민수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아들도 느낀 거예요. 결혼하고 3년이 흘렀어요. 서연이는 네일샵을 열심히 했어요.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일 가게 문을 열었죠. 민수는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서연이 가게 일도 도와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대견했어요. 우리 아들 잘 키웠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초대장이 왔어요. 서연이 어머니 칠순잔치였어요. 장소를 보니 강남에 있는 5성급 호텔이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곳에서 하는 잔치면 축의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밤새 고민했어요. 1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200만 원은 제게 부담이고요. 결국 150만 원을 준비했어요. 은행에서 새 돈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빳빳한 5만 원권 30장이 봉투에 들어갔어요. 잔치 당일 아침 저는 옷장을 한참 뒤졌어요. 입을 게 마땅치 않았어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일했으니 좋은 옷이 있을 리 없었죠. 그나마 제일 나은 한복을 꺼냈어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한복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옷은 새 것 같은데 입은 사람이 늙어서 그런가 봐요. 한숨이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어요. 입구부터 화려했어요. 유리문에는 금빛 손잡이가 달려있고 로비에는 큰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저는 주눅이 들었어요. 이런 곳에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천장이 높고 테이블마다 꽃이 꽂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멋진 옷을 입고 있었죠. 제 한복이 갑자기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서연이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했더라고요.
웃으면서 제 팔을 잡았는데 눈은 웃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상석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사돈 어른이 앉아 계셨어요. 분홍색 한복에 큰 꽃 브로치를 달고 계셨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돈 어른, 칠순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봉투를 드렸어요. 사돈 어른이 받으시더니 슬쩍 열어보셨어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이고, 사돈 수고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말이 뭔가 이상했어요. 감사하다는 건지 적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옆에서 서연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 어머니 원래 검소하세요. 알뜰한 게 미덕이잖아요. 검소하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구두쇠 같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귀가 따가웠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코스 요리가 나왔어요. 접시가 예쁘게 차려져 있었는데 양이 적었어요. 저는 입맛이 없었어요. 그냥 물만 마셨죠. 한참 지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왔는데 구석진 라운지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멈춰섰어요. 기둥 뒤에 숨었죠. 엿듣는 게 좋지 않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제 이름이 들렸거든요. 언니, 시어머니 소유 상가 건물 있잖아. 서연이었어요. 응, 알지. 그게 왜? 거기가 2호선 역세권이래. 재개발 들어간다는 소문 들었어. 헐, 진짜? 그럼 땅값이 지금도 30억은 되는데 재개발 후엔 50억도 넘을 거래. 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팔아줄까? 그게 문제지. 민수 오빠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어. 늙은이가 건물 관리도 힘들어 하시잖아. 우리가 처분해서 강남 아파트 사는 게 낫다고. 그래도 시어머니 재산인데. 언니, 솔직히 말할게. 우리 집 지금 빚이 있잖아. 아빠 사업 망한 거. 시어머니 재산 중에 조금만 빼돌려도 다 해결돼.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눈앞이 흐려졌죠. 제가 40년 동안 새벽 추위에 떨며 모은 돈이에요. 민수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한 푼도 함부로 안 쓴 돈이에요. 그걸 며느리가 빼돌리겠다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기둥을 잡고 서 있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와 시댁 언니가 웃으며 지나갔어요. 제가 거기 서 있는 줄도 모르고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연회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가 떨렸죠.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손을 씻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한테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일까? 며느리를 너무 믿은 게 잘못.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주름진 얼굴, 촌스러운 한복, 떨리는 입술. 60셋 먹은 늙은 여자가 거기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배신감이 결심으로 바뀌었죠.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내가 호구가 되어서는 안 돼.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앱을 켰어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어요. 서연이 옆에 앉았죠. 웃으면서 물었어요. 서연아, 네일 샵은 잘 되니? 네, 어머니. 요즘 손님이 좀 늘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야. 저는 일부러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상가 건물 있잖니. 나중에 민수한테 물려줄 생각이야. 내 생각은 어때? 서연이 눈이 반짝였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탐욕이 번쩍이는 그 눈빛이요. 어머니, 정말이요? 감사해요.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관리? 어떻게? 아,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팔아서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다 녹음됐어요. 증거는 충분했죠.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흐려 보였어요. 눈물이 났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40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시장의 찬 공기, 무거운 옷박스, 손님들의 까다로운 요구, 밤늦게까지 켜진 가게 불빛. 그 모든 게 제 아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아내가 제 등에 칼을 꽂으려 하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4시가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일어나 시장에 갈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장롱문을 열었어요. 장롱 깊숙이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어요. 민수 결혼할 때 변호사 친구가 해준 말이 기억났어요. 영수가 세상이 험해. 혹시 모르니까 이것만은 꼭 받아둬.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친구 말을 들어서 서류를 받아뒀어요. 아파트 증여 계약서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5년 안에 증여자가 원할 시 반환해야 한다. 서연이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그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싸우자. 내 인생을 지키자. 2장. 냉정한 준비.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됐죠. 평소 같으면 시장에 나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다른 곳에 가야 했어요. 아침 8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김 변호사는 제 오랜 친구였어요. 같은 시장 상인이었다가 15년 전 40대에 늦깎이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 친구만큼은 믿을 수 있었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김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영숙이 이모,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리고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틀어줬어요. 며느리와 시댁 언니의 대화, 서연이가 제 재산을 빼돌리겠다던 그 말들이요. 김 변호사는 한참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영숙이 이모,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조건부 증여니까 회수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할 거야? 며느리를 내쫓으면 아들이랑도 틀어질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요. 제 아들이요. 40년을 오직 그 아이만 보고 산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도 알고 있었을 거야. 며느리가 뭘 계획하는지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어. 그럼 공범이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을 의심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두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영숙이 이모, 한 가지만 더 조사하자. 며느리 친정 재산 상태 말이야. 왜? 직감이야.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 같아. 칠순잔치를 5성급 호텔에서 하는 집이 정말 부자일까? 그 말이 뭔가 걸렸어요. 맞아요.
서연이 어머니는 항상 명품을 들고 다녔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부자들이 가진 여유로움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뭔가를 과시하려는 느낌이었죠. 2주일이 지났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꿈속에서 민수가 나타났어요. 어린 민수가 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그러다 깨면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가게에 나가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단골 손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2주일 후 김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택시를 탔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영숙이 이모 앉아.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조사 결과가 나왔어. 며느리 친정은 겉만 번지르해. 강남 아파트는 전세야. 명품들도 대부분 짝퉁이거나 할부로 산 거고. 어머나 정말이야? 그리고 며느리 아버지가 5년 전에 사업 실패했대. 빚이 10억이야. 10억 원이요. 그 많은 돈을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서연이가 왜 제 재산을 노렸는지, 칠순잔치를 왜 그렇게 크게 했는지, 다 체면 때문이었던 거예요. 가난을 숨기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수가 사기당한 거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슬픔 때문이었죠. 제 아들이 이용당했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영숙이 이모,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40년간 모은 재산이었어요. 새벽 추위에 떨며 번 돈이었죠. 그 돈을 사기꾼들한테 줄 순 없었어요. 소송 진행해줘. 아파트 회수하고 상가도 비우라고 통보할 거야. 정말? 응. 그리고 제가 지원해주던 것도 다 끊을 거야.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해야 할 일들을 종이에 적었어요. 첫째, 아파트 명의 회수 소송. 둘째, 네일샵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셋째, 며느리 명의 백화점 카드 정지. 넷째, 생활비 지원 중단. 하나하나 적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정말 제가 해야 하는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백화점 카드사에 전화했어요. 며느리 명의 카드였지만 제 통장에서 결제되는 거였거든요. 카드 정지해 주세요. 혹시 분실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안 쓸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장 보다가 카드가 안 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거고요. 그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 다음은 생활비였어요. 매달 50만 원씩 민수 통장에 넣어줬었어요. 몰래요. 아들이 기죽을까 봐요. 그 이체도 취소했어요. 마지막으로 네일샵에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석 달 안에 가게를 비우라고요. 우체국에서 서류를 보낼 때 손이 떨렸어요. 이걸 보내는 순간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카드도 안 되고 네일샵에 퇴거 통보가 왔는데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 너 서연이가 엄마 재산 노린다는 거 알고 있었니? 네. 무슨 소리예요? 모르는 척하지 마라. 녹음 다 있어. 전화 너머로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민수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거였죠. 며느리가 전화를 빼앗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오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은 필요 없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자. 그리고 너희 친정 빚쟁이라는 것도 다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40년 만이었어요. 오늘 며느리와 전쟁을 선포했다. 가슴이 아프다. 민수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어린 민수가 제 손을 잡고 엄마 하던 그때가 생각난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 이미 강을 건넜다. 이제는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며느리는 제가 약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 늙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질질 끌려다닐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틀렸다. 나는 40년을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온갖 사기꾼들을 받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내가 며느리 하나 못 이기겠는가.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내 아내를 빼앗는다.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길이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소송 서류 검토하기, 변호사와 다시 상담하기, 내일 샵새 임차인 알아보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 재산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기꾼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63의 여자가 아니라 전사가 거기 있었어요. 옷을 입고 가게로 나갔어요.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묘해요. 40년을 착하게만 살았어요.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조심했고요. 그런데 결국 배신당했죠.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착한 시어머니는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똑똑한 할머니로 살 거예요. 제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요. 가게 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전쟁을 준비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서류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계속 상담했어요. 매일 밤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제 결심을 다졌죠. 며느리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법정까지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하지만 저는 갈 거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제 40년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3장. 거짓의 대가. 2달이 흘렀어요. 참 긴 시간이었어요. 소송 서류가 접수되고 네일샵 퇴거 통보도 보내졌죠. 며느리한테서는 매일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하겠다고 했거든요. 가게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손님들한테 웃으면서 응대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너무 독한 걸까? 밤이면 민수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제가 아팠던 날 고사리 손으로 간호하던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얼음 주머니를 이마에 올려놓고 손을 꼭 잡아줬었죠. 그때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프지 마. 내가 커서 엄마 지켜줄게.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제가 며느리 편에 선 아들로부터 저를 지켜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달려왔어요. 민수와 서연이었어요. 둘 다 얼굴이 상해 있었어요. 서연이는 배를 감싸고 있었죠. 저는 문 앞에 서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니?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얘기 좀 해요. 집에 들어가도 돼요? 여긴 가게다.
집이 아니야. 냉정하게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됐거든요. 서연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배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죠.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12주예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주요. 제 손주가 생긴다고요. 평생 기다렸던 그 말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서연이는 결혼하고 4년 동안 아이 계획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임신이라고요? 병원 진단서를 봐야겠다. 그게 집에 두고 왔어요. 그럼 지금 가서 가져와. 어머니, 저를 못 믿으세요? 못 믿지. 당연히.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서연이 얼굴이 굳어졌죠.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진짜예요. 제가 같이 병원 갔어요. 그래. 그럼 지금 다시 가보자.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셋이서 택시를 타고 산부인과로 갔어요. 차 안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창밖으로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야간 진료를 하는 곳이었어요. 접수를 하고 진료실로 들어갔죠. 의사 선생님이 서연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초음파 검사하겠습니다. 기계를 배 위에 댔어요.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어요. 거기에 뭔가 보여야 했어요. 작은 생명이 보여야 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까만 화면만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각도를 바꿔가며 확인했어요. 이리저리 기계를 움직였지만 똑같았어요. 빈 화면이었죠. 환자분, 임신이 아니신데요. 자궁 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서연이는 이불을 움켜쥐었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테스트기로 확인했는데요.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테스트기가 오작동했거나 생리불순을 임신으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임신이 아닙니다.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민수가 서연이한테 소리쳤어요.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임신이라고 했잖아. 나도 임신인 줄 알았어. 생리가 늦어지고 입덧 같은 것도 있었다고.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재산 노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없는 손주까지 팔아먹으려고 했니?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 한 얘기 다 녹음했다. 거짓 임신으로 소송 취하 유도한 거. 이거 법적으로 사기다. 어머니, 진짜 임신인 줄 알았어요. 일부러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왜 12주라고 정확히 말했니? 왜 병원 기록은 없니? 서연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거였죠. 저는 민수를 봤어요. 제 아들이 바닥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동정할 수 없었어요. 민수야, 일어나.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넌 내 아들이지만 이번엔 너도 잘못했어.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서도 막지 않았잖아. 엄마, 나는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 녹음 파일에 내 목소리도 있어. 서연이가 엄마 재산 얘기할 때 옆에서 듣고만 있었잖아. 민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였죠. 저는 두 사람을 두고 병원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서러워서, 분해서, 외로워서요. 손주가 생긴다는 말에 잠깐이나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잖아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어젯밤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심각해. 거짓 임신으로 소송 방해를 시도한 거야. 법원에 제출하면 며느리한테 아주 불리할 거야. 제출해줘. 이제 봐줄 거 없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친구 수미를 만났어요. 수미는 제 동네 단골 손님이었어요.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가끔 가게에서 수다를 떨곤 했죠. 영수가 요즘 안색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며느리 얘기, 소송 얘기, 어젯밤 병원 얘기까지요. 말하다 보니 또 눈물이 났어요. 수미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영수가 잘하고 있어. 내가 약하면 저 사람들은 끝까지 널 이용할 거야. 그런데 수미야, 민수가 너무 불쌍해. 내 아들인데. 불쌍하긴. 30대 어른이 제 분별을 못하고 마누라 편만 들었으면 책임져야지. 수미 말이 맞았어요. 민수는 이제 어른이었어요. 제가 계속 감싸줄 수는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우유를 사려고요.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서연이었어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산발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대답 없이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손 놔라. 저희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카드도 막히고 가게도 나가야 하고. 제발 한 번만. 그건 니들이 자초한 일이다. 남의 재산 노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서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편의점을 나와서 빠르게 걸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갔어요. 등을 문에 기대고 한숨을 쉬었어요.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제 40년이 물거품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어요. 며느리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손주가 생긴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거짓이었다. 이 배신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민수는 바닥에 앉아서 울었다. 제 아들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고통스럽다. 하지만 이게 민수를 위한 길이다. 지금은 아프지만 나중에는 고마워할 날이 올 것이다.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 싸움을 해야 한다. 무섭다. 하지만 해야 한다.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일기를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든 날들이 올까요? 하지만 견뎌야 했어요. 제가 지금 싸우는 건 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제 존엄을 위해서였어요. 40년을 고생해서 번 돈을 사기꾼들한테 빼앗길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민수를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저를 원망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엄마가 왜 이렇게 독하게 굴었는지. 그게 정말 사랑이었다는 걸요. 사장, 새로운 시작. 석 달이 흘렀어요.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제가 이겼어요. 아파트는 제 명의로 돌아왔고 서연이는 민수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죠. 네일샵도 비워야 했고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집으로 오는데 이상했어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이겼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았죠. 제가 뭘 얻은 걸까요?
재산은 지켰지만 가족은 잃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40년간 해온 옷 장사를 정리하기로요. 이제 63이에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렸죠. 가게 문을 닫는 날 단골 거래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었죠. 모두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우리는 같이 소주를 마셨어요. 영숙 씨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쉬어요. 그러게요. 평생 일만 했네요.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냥 집에서 쉬기만 할 순 없었어요. 손이 근질근질할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제 상가 건물을 돌아봤어요. 1층에 있던 네일샵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서연이가 나간 지 한 달이 됐죠. 먼지가 쌓여 있고 쓸쓸해 보였어요. 문득 생각이 났어요. 여기서 뭔가를 해볼까요?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그냥 심심하지 않게요. 저는 40년간 옷 장사를 했어요. 옷감을 만지고 바느질을 하고 디자인을 보는 게 익숙했죠. 그럼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수선이 떠올랐어요. 요즘 사람들은 옷을 잘 버리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고치면 다시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해주면 어떨까요? 다음 날 저는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어요. 작고 아늑한 수선집을 만들고 싶다고 했죠. 화려할 필요는 없었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느낌이면 됐어요. 한 달 후 가게가 완성됐어요. 재봉틀 2대를 들여놓고 벽에는 실과 단추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창가에는 작은 화분도 놓았고요. 제 손으로 하나하나 꾸미니 애착이 갔어요. 개업 첫날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한 분만 오셨죠. 정장 바지 기장을 줄여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성껏 미싱질했어요. 40년 경력이 손끝에서 느껴졌죠. 사장님, 솜씨가 좋으시네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 제 솜씨를 인정해주니 뿌듯했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손님이 조금씩 늘었어요. 입소문이 났나 봐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사장님이 명품 수선도 잘하신대요. 정장 기장이 정말 깔끔해요. 저는 매일 아침 9시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저녁 6시에 닫았고요.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어요. 무릎도 덜 아팠죠. 점심시간에는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단골 식당 사장님이 반찬을 많이 주셨거든요. 사장님, 요즘 얼굴이 편해 보여요. 그래요? 제가요? 네, 예전엔 늘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달라요. 그 말을 듣고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수미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손에 낡은 코트를 들고 있었죠. 영수가 이거 좀 고쳐줄 수 있어? 돌아가신 어머니가 입으시던 건데 버리기 아까워서. 저는 코트를 받아들었어요. 오래된 옷이었지만 품질은 좋았어요. 울 소재였죠. 맡겨. 제대로 고쳐줄게. 일주일 동안 정성껏 수선했어요. 해진 부분을 기워 넣고 단추를 새로 달고 안감도 갈아줬어요. 거의 새 옷처럼 만들었죠. 수미가 코트를 받아들고 울었어요. 고마워, 영수가. 어머니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돈 많이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수미는 그날부터 자주 가게에 들렀어요. 수선할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수다 떨러요. 혼자 사는 분이라 외로우셨나 봐요. 영수가 우리 나이에 외롭지?
그럼 나도 혼자 사는데. 그래도 넌 아들이라도 있잖아. 나는 그것도 없어. 수미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았어요. 아들은 있었는데 미국에 산다고 했죠.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대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둘 다 혼자라 외로웠거든요. 같이 있으면 덜 외로웠어요. 어느 토요일 수미가 제안했어요. 영수가 우리 등산 갈까? 등산? 무릎 괜찮을까? 천천히 가면 돼. 집에만 있으면 더 아파. 우리는 동네 뒷산에 갔어요. 높지 않은 산이었어요. 천천히 올라갔죠. 숨이 찼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정상에 도착해서 앉았어요. 도시락을 싸왔더라고요. 김밥이랑 삶은 계란이었죠.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영수가 아들은 어때? 연락해? 아니, 내가 연락 안 해. 왜? 그래도 자식인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민수가 스스로 깨달아야 해. 사실 민수 생각은 매일 났어요. 밤마다 꿈에 나왔죠. 하지만 먼저 연락할 순 없었어요. 민수가 변해야 했으니까요. 1년이 지났어요. 수선집은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직원도 한 명 뽑았어요. 젊은 아가씨였는데 재봉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사장님,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은근히 수선에 관심 많아요.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저는 그 아가씨한테 바느질을 가르쳐 줬어요. 제가 40년간 배운 걸 전수해 주는 거였죠. 보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수미가 또 제안했어요. 영수가 한복대여는 어때? 한복대여? 응.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 입고 사진 찍는 거 유행이래. 우리 동네도 관광지 가까우니까 되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옷 장사를 했으니 한복도 알았죠. 수선집 옆 칸이 비어 있었어요. 거기에 한복 대여점을 차리면 될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한복 대여점을 열었어요. 알록달록한 한복들을 걸어놨죠.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어요. 젊은 커플들이 데이트하러 오고 외국인들도 왔어요. 와, 예뻐요. 한복 입은 손님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았어요. 돈도 벌고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고요. 수미는 가끔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와줬어요. 손님들한테 한복 입히는 걸 도와주고 사진도 찍어주고요. 영수가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네. 그러게. 예전엔 몰랐어. 일이 있으니 외롭지 않았어요. 매일 가게에 나가고 손님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수미랑 차를 마셨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남자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민수였어요. 1년 만이었어요. 민수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빠져서 얼굴이 날카로워 보였어요. 옷도 남루했고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먼저 말을 건네지 않았죠. 엄마, 잘 지내셨어요? 보면 몰라. 잘 지낸다. 엄마 가게 소문 들었어요. 장사 잘 되신다면서요. 그래. 내 힘으로 벌어서 사니까 떳떳하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이랑 헤어졌어요. 이혼했어요. 그래. 엄마가 옳았어요. 서연이는 정말 엄마 재산만 노렸어요. 헤어지고 나서 알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아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 이제 정신 차렸어요. 용서는 쉽게 하는 게 아니다. 민수야, 넌 이제 어른이야. 내 힘으로 살아봐. 알아요. 엄마한테 빌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민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하지만 참았어요. 민수야, 가봐. 엄마는 바쁘다. 네. 그럼 가끔 와도 돼요? 1년에 한 번 설날에 와라. 떡국 끓여줄게. 민수가 돌아서서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 아들이 저렇게 초라해진 게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이게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민수가 철이 들려면 고생을 해봐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민수를 봤다. 1년 만이다. 많이 변했다. 철이 든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받아줄 수 없다. 민수가 정말로 변했는지 더 지켜봐야 한다. 내 인생은 이제 평화롭다. 일도 있고 친구도 있고 건강도 괜찮다. 욕심내지 않고 사니까 행복하다. 아들이 언젠가 정말 달라진다면 그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장. 진짜 가족.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어요. 저는 65이 됐어요. 수선집과 한복대여점은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죠. 젊은 직원도 3명으로 늘었어요. 민수는 약속대로 1년에 한 번 설날에만 왔어요. 처음 설날에 왔을 때 떡국을 끓여줬어요. 둘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죠. 많은 말은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두 번째 설날에 왔을 때는 달라져 있었어요. 옷차림이 깔끔해졌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엄마, 저 이직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일이 재미있어요. 그래, 잘했네. 그리고 원룸에서 빠져나와서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혼자 벌어서요. 대견하네.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했어요. 민수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가게에 젊은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수선할 옷을 들고 왔죠. 남자 정장이었어요. 남자친구 옷인데요. 기장 좀 줄여주세요. 그럼요. 사흘 후에 찾아가세요. 그분은 그날부터 단골이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셨어요. 항상 남자 옷을 가지고 왔죠. 사장님, 남자친구가 옷을 잘 못 사요. 맨날 사이즈가 안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친해졌어요. 이름은 지혜였어요. 32이라고 했죠. 프로그래머로 일한다고 했어요. 어느 날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아드님 계세요? 네, 있어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멈칫했어요. 왜 그걸 물어보는 걸까요? 이혼했어요. 왜요?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혜가 얼굴을 붉히며 돌아갔어요. 그 모습이 수상했어요. 혹시 민수를 아는 걸까요? 일주일 후 민수가 갑자기 가게에 왔어요. 설날도 아닌데요. 옆에는 지혜가 있었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지혜가 남자친구 옷이라고 가져온 게 다 민수 옷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보이고 싶었던 거였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자주 뵀었네요. 지혜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둘을 찬찬히 봤어요. 민수 얼굴이 행복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죠. 앉아요. 차 끓여줄게요. 셋이서 차를 마셨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지혜는 회사 후배예요.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 고마운 일이네. 어머니, 민수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걸 딛고 일어섰잖아요. 그게 멋있어요. 지혜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녹았어요. 민수를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죠. 어머니,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뭔지 잘 몰라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어머니는 이런 분이구나. 아들을 위해서 때로는 독해질 줄도 아시는 분.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며느리와 싸우고 아들을 내쫓고 혼자 가게를 차리고 힘든 시간이었죠. 지혜 씨, 우리 민수 이혼남이에요. 빚도 있고요. 알아요. 다 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조건 좋은 남자들 많을 텐데. 조건보다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민수 오빠는 착해요. 그리고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요. 그게 더 멋있어요. 저는 지혜를 한참 봤어요. 맑은 눈이었어요. 탐욕이 없었어요. 서연이 눈에서 봤던 그 욕심스러운 빛이 없었죠. 지혜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민수 만나면서 제 재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머니 재산요? 지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전혀요. 그건 어머니 거잖아요. 저희는 저희끼리 살 거예요. 어머니한테 패 끼칠 생각 없어요. 명절 때나 생신 때만 찾아뵐게요. 그 외에는 어머니 편하게 사시도록 놔둘게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야, 잘 만났네. 엄마. 민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울컥했죠. 지혜 씨, 우리 민수 부탁해요. 엄마가 못 해준 것들 해줘요. 네, 어머니. 잘할게요. 그날 저녁 수미한테 전화했어요. 수미야,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어. 정말 잘 됐다. 영수가 내가 잘 키운 거야. 고마워, 수미야. 내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수미는 지난 3년간 제 옆에 있어줬어요. 외로울 때, 힘들 때, 울고 싶을 때 항상 곁에서 들어줬죠. 진짜 친구였어요. 6개월 후 민수와 지혜가 결혼했어요. 조촐한 결혼식이었어요.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요.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죠. 저는 한복을 입고 갔어요. 제 가게에서 빌린 한복이었어요. 알록달록하고 예쁜 옷이었죠. 민수가 단상에 올라가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그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지혜도 단상에 올라왔어요. 어머니, 부모님 없이 자라서 엄마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를 보면서 배웠어요. 어머니처럼 현명하고 강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하객들이 또 박수를 쳤어요. 제 옆에 앉은 수미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영수가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수미야.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신혼부부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신혼여행 다녀와. 엄마, 이게 뭐예요? 500만 원이야. 마음껏 써. 엄마, 너무 많아요. 괜찮아.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부담 갖지 마.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결혼 후 민수와 지혜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점심을 같이 먹거나 저녁을 먹었죠.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지혜는 가끔 가게 일을 도와줬어요. 손님들한테 한복 입히는 걸 도와주고 계산도 도와주고요.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엄마 없어서 이런 거 못 해봤거든요.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 천천히 배워.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졌죠. 1년 후 지혜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환했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또 속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혜는 달랐어요.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왔고
초음파 사진도 보여줬어요. 어머니, 이게 아기예요. 8주예요. 사진 속에 작은 점이 보였어요. 제 손주였어요. 진짜 손주가 생기는 거였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예요. 지혜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기쁜 일인데. 기뻐서 우는 거야. 할미가 손주를 보게 되다니. 민수도 가게로 달려왔어요. 셋이서 안고 울었어요. 지난 시간의 아픔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아기는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이름은 소희였어요. 민수와 지혜가 지은 이름이었죠. 소희를 처음 안았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있었어요. 눈을 꼭 감고 자고 있었죠. 소희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할 거야. 소희가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잡았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아픔이 사라졌어요. 지혜는 산후조리를 제 집에서 했어요. 저는 미역국을 끓여주고 아기를 돌봐줬어요. 오랜만에 집이 시끄러웠어요. 아기 우는 소리, 웃는 소리로 가득했죠. 어머니, 제가 엄마가 없어서 산후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지혜, 이제 내가 엄마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네, 어머니. 아니, 엄마. 지혜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정말 며느리가 생긴 기분이었죠. 한 달 후, 지혜와 민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주말마다 소희를 보러 갈 수 있었으니까요. 소희는 쑥쑥 자랐어요. 100일, 돌이 지나고 2돌이 됐어요. 이제는 할머니, 할머니하고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놀아줘. 그래, 우리 소희. 할머니가 놀아줄게. 소희를 안고 가게에 가면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사장님, 손주 정말 예쁘네요. 그럼요. 우리 소희가 제일 예뻐요. 어느 날 소희가 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왜 혼자 살아? 할머니는 혼자가 편해서야. 외롭지 않아? 안 외로워. 소희가 있잖아. 소희가 제 뺨에 뽀뽀했어요.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67이에요.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도 하얘졌어요. 하지만 행복해요. 가게는 여전히 장사가 잘 돼요. 직원들이 잘 돌봐주니까 저는 조금만 나가도 돼요. 대부분의 시간은 수미랑 등산을 가거나 소희를 보러 가요. 민수는 이제 회사에서 과장이 됐어요. 월급도 올랐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지혜는 여전히 프로그래머로 일해요. 재택근무를 해서 소희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대요. 가끔 서연이 생각이 나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저는 이제 원망하지 않아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으니까요. 어느 저녁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펼쳤어요. 오늘 소희가 할머니 사랑해라고 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이었다. 67년을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다. 힘든 일도 많았고 배신도 당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다. 피로 이어진 게 가족이 아니다. 마음으로 이어진 게 가족이다. 지혜는 내 피가 아니지만 내 딸 같다. 소희는 내 손주가 맞다. 민수는 많이 자랐다. 이제는 제대로 된 남편이고 아빠다. 그걸 보는 게 행복하다. 수미도 있다. 친구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67의 인생. 이제부터가 진짜 황금기다.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으니까. 100만 원짜리 봉투 사건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때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이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60이 넘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내일은 소희를 데리고 공원에 가기로 했죠. 수미도 같이 가기로 했고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평화롭고 따뜻하게 채워지고 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골목길에 가로등이 켜졌어요.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67의 할머니가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집에 가면 따뜻한 차를 마시고 내일 소희 만날 생각을 하며 잠들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소박하지만 진짜 행복이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분들께요. 끝까지 가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억울하게 당하지 마세요. 내 것을 지키세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주름이 많아도, 혼자여도요. 제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꼭 해피엔딩이길 바라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